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이지리아라고 해서 아프리카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힘은 그냥 청년들한테 있구나. 우리가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책을 단순히 알리고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단순히 알리려고 사실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나이지리아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한국이 정말 다문화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세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저는 이런 소통을 하고자 이런 계기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나이지리아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 소중한 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대서양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서아프리카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아프리카 자체를 보면 그냥 뭐 대서양 쪽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나이지리아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그 연방주로서 36개 주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민족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나라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지리아는 거의 약간 미국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나이지리아는 이제 한 나라인데 문화가 굉장히 다양을 해요. 이보족도 있고 요르바족도 있는데 약간 이보족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사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조금 많이 강해요. 항상 이제 뭐 물론 이제 교육도 받고 하긴 하는데 항상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조금 강해요. 다른 부족에 비해서. 저희 이보 부족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가족 중심적인 게 조금 있어요. 사실 제가 살았던 레고스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의 도시인데 2천만 명이 넘어요. 나이지리아는 3개의 주요 부족이 있는데 맨 위쪽에는 하우사 플라니라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 하반에는 요르바. 그리고 동쪽 남부에는 이제 우리 파스칼 CC는 이보족 이렇게 크게 3가지 부족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부터 퀴즈를 시작을 해볼까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부족일지 맞히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이지리아라고 해서 아프리카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 근데 사실 작가님 재미있는 게 있는데 네네. 그 나이지리아에서 저를 보자마자 사람들 저를 이제 요르바 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보 쪽 사람을 딱 보면은 얘는 바로 이보족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상으로 네. 네네. 약간 조금 이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얘는 이보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데 생긴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보 쪽이다, 요르바 쪽이다 이렇게 100%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생긴 것도 이제 보고 또 그 사람 이름도 이제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저 사람 이보 쪽이구나 할 수는 있거든요. 하우사랑 풀라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슬람 종교를 네네, 그렇죠. 거의 다 이슬람교죠. 이슬람 종교고 그리고 이제 요르바 같은 경우는 사실 요르바가 다른 요르바 부족은 약간 다른 부족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르바 쪽이라고 해서 이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이 요르바 쪽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슬람교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종교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부족 중에 가장 그 종교적인 다양성을 가진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아프리카 해도 비슷해 보이고 나이지리아 해도 비슷해 보이고 근데 얼굴만 딱 이렇게 보셔도 이제는 조금은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의 나이지리아가 됐을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거기에는 이 농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문화라는 거는 기원전 4세기부터 사실 발달한 그 문화인데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렇게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농문화는 약간 이것도 북쪽에서 카두나 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석기에서 청동기를 바로 뛰어넘어서 기원전 4세기 때 이미 철기를 사용한 굉장히 똑똑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보면은 이 도기도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도 세모 모양으로 된 지역이 이 도기가 어떤 그 특정한 지역으로서 쫙 분포가 됐었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 유물들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농문화는 정말 고대에 바로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의 나이지리아와 가장 유사한 이 베냉 문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베냉 문화는 지금의 약간 남부 쪽에 있는 에도주에서 시작이 된 그런 왕국인데 보시면 약간 그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물론 부족들은 달라요. 지역도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약간 남쪽이긴 한데 지금의 나이지리아를 다 커버하는 그런 이제 베냉 문화였죠.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은 이쪽을 잘 많이 몰랐어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알게 됐는데 보시면은 베냉은 특히 이렇게 만리장성처럼 성곽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하고 이게 이 길이가 지금 만리장성의 4배가 된대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영국군들이 다 침략하면서 다 불태웠고 남아있는 게 지금은 그냥 돌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근데 이제 얼마나 문화가 굉장히 위대했냐 하면은 당시에 15세기 초에 유럽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범죄와 기근이 없으며 밝은 등이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은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세련된 중앙 집권적 관료제 왕국 이렇게 기록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관료제 왕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등이 마을을 비춘다라는 것은 이때 팜 오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 오일을 이용해서 이미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15세기 때.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이제 쓴 어떤 기록에 의하면 위대한 베네 왕의 거처가 리스본 전체보다도 크구나. 모든 거리는 시야가 닿는 곳까지 모두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집들은 넓고 도시에는 부가 넘치며 사람들은 근면하다. 도둑은 거의 없고 안전하며 집간에는 대문이 필요 없다. 네, 당시에 이렇게 어떻게 멋있게 묘사가 됐는데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때 굉장히 세련된 문화가 있구나. 사실 에도주는 이제 베냉 문화가 시작된 곳이라서 지금도 저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보면 에도주 출신인 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근데 나이지리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 문화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 적들이 있더라고요. 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엇이 일어났었죠? 대서양을 중심으로 노예무역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파스칼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1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또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배에 팔려갔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렇게 지속되다가 사실 영국인 입장에서는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이제는 농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에 이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폐지를 하자고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의 왕조였던 아산테 부족, 베냉 왕 그리고 또 이보족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퀸 엘리자베스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노예 무역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과 사제들이 내린 판결이다. 당신의 조국 영국은 신의 명령인 노예 무역을 절대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베냉과 그리고 농문화의 그 자부심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도 사실 그 일제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복귀와 또 사람들에 대한 청산들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3,400년 동안 과연 그 상처는 어떻게 이게 메꿔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었거든요. 파스칼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네.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게 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수련회를 일단 이렇게 수련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가지고 그 나이지리아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데를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갔거든요. 네네. 거기를 갔는데 어떤 성우님께서 장난식으로 너희들 그냥 잘못을 하면 우리가 그냥 그 배에다가 그냥 실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냥 그만이다. 돌아올 순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장난을 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장난처럼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팔려가가지고 다시 자기 가족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라고스에는 그 비석이 아직 있습니다. 네, 아직 또 있어요. 포인트 오브 노 리턴 해가지고 비석이 아직 있어서 마지막으로 대서양을 향해서 배에 싣기 전에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나이지리아의 물을 한번 마시고 가라. 그렇게 이미 그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저는 사실 이보족 사람이긴 한데 똑같은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약간 그게 조금 많이 강했어요. 나는 이보족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 사람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게 조금 많이 강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부족 사람들만 잘 살면 되고 너희들 그냥 팔리면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이익이 남잖아요.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같은 나라인데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나는 이보 사람이다. 나는 요르바 사람이다. 이 말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저는 사실 그 실수를 많이 해요. 딱 나이지리아 사람을 보면은 너 나이지리아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이 질문부터 하거든요. 사실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 보시면 너 어느 나라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들 그게 조금 많이 해요. 너는 이보 사람 같이 생겼는데? 너는 요르바 사람 같이 생겼는데?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그 부족, 그러니까 나는 이보 부족이다, 나는 요르바 부족이다 이 생각부터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는 굉장히 비슷한 경로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같이 겪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도 많은 내전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전이 6.25와 비슷한 비아프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아프라 전쟁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스칼 시대 때는. 근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정말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렇게 고립이 되듯이 하고 사람들이 정말 점점 중앙 정부군에 조여오는 그런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서로 간에 정말 힘들게 1960년도에서 70년도까지 이렇게 이보족들이 거의 정말 정치계에서 완전히 밀려나도록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비아프라 전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난 말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아빠가 그 얘기를 이제 아빠랑 아빠 친구를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 뭐 엿들어봤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자가 없다
이 말을 나올 정도로 그냥 쓸데없는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차례다.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우리가 지도자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위다.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실 나이지리아가 잘 되기를 또 많은 나라들이 원치 않잖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처음에는 서양 국가들도 이제 비아프라 국가를 지지를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앙군으로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좀 강대국들이 지지를 하게 되면서 거의 비아프라가 고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대국들의 입김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이지리아 살면서 아쉽게도 나이지리아는 화합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리고 하나로 뭉쳐지기가 어렵겠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많아도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2022년에 엔드사스라는 건데요. 거기 제 책에도 나온 건데 사실 그 사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과거에 이렇게 삼천 교육대처럼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불신 검문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막 길거나 조금 멋부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 때려잡는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뭐 무장 이렇게 동비대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찰이에요. 사복 입은 경찰인데 그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한테 정말 오랫동안 많이 그 탄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특히 젊은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이지리아는 이제 뭐 여기 자세하게 정치적인 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는데 오랫동안 군부 독재를 겪어왔었고 우리나라처럼요. 굉장히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부다 보니까 그런 공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기 참다 못한 청년들이 이제 라고스에서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톨게이트 주변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당신들은 우리가 미래의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다 나이 든 사람들만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망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미래의 주역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때 중산층 포함해서 모든 부족들이 다 한꺼번에 평화로운 시위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지지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경들이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매일매일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평화로운 시위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저도 솔직히 제 직원들한테 너희 시위 안 나가냐고 일 안 해도 되니까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의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때의 상처도 여전히 남아있고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엔사스를 한국에서 겪으면서 파스칼은 어떤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나이지리아에 대한 뉴스를 일단 많이 보려고 노력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안 좋게 이렇게 그러니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나라를 버리고 그냥 새로운 거의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한테 그냥 제2의 정성이니까 맞이할 수 있는 약간 새로운 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오로지 공부에 대한 공부만 하고 한국 문화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동생은 저보다 더 나이지리아 사람인 것 같아요. 동생이 약간 항상 뭐 나이지리아 이슈 상황이 있으면 뭐 이제 찾아보고 또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나이지리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엔사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역시
힘은 그냥 청년들한테 있구나. 우리가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바꿔야겠다라는 조금 강한 의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나스를 보면서 조금 많이 푸드됐죠. 나이지리아를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사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톨게이트 근처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평화롭게 춤도 추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저녁 6시인가 7시에 갑자기 그 톨게이트의 조명이 꺼지면서 그때 공권력이 닥쳐들어서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방금 파스칼이 얘기했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청년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이지리아 안에 있는 청년들은 힘이 또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시스템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파스칼처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정말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는 건지를 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도 이해를 하고 정말 이렇게 또 똑똑하고 멋있고 이런 청년들이 정말 아프리카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면 네, 지금 이런 힘든 정치 상황이나 혹은 이렇게 분열된 이런 마음들을 다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판도로 열릴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